서울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오후 6시를 지나며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켜졌지만 그 빛들은 어쩐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40살, 중견 IT 기업의 과장. 이혼한 지석 달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갔을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4년의 연애, 7년의 결혼, 11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이혼 판결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지영을 처음 만난 건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았고 활발했습니다. 친구가 많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호는 조용했습니다. 말이 적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정반대라서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집중했고 지영은 파트타임으로 옷가게에서 일하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갔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격렬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 거의 20년 만에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김태원이라고 기억나?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을 거야. 걔 완전 달라졌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 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의 친구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재밌었으면 됐지. 그날 이후 지영은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녀는 동창애들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지영이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빠, 나 친구 만나러 간다. 저녁 때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닫힌 후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돌아왔습니다. 볼이 붉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와인 마셨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오빠. 일찍 왔네? 응, 회의가 취소돼서. 준호는 그녀의 표정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고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뭐 만들어줄까? 아니,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준호는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녀의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1년을 함께한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착각일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한 채 새벽 3시를 맞았습니다. 옆에서 지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영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미안. 늦었지?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와인 2병 마셨어. 취했나 봐.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는 아내. 한쪽 팔은 소파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애플워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침실로 옮겨주려고 팔을 잡는 순간 애플워치 화면이 켜졌습니다. 진동과 함께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걱정돼.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 발신자는 김태원이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애플워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이전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나 진짜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이제부터 카드 쓰지 말고 현금만 쓰자. 나 시간이면 안 들킬 거야.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너 더 떨리지 않아?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애플워치 화면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천천히 올리며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첫 메시지는 3달 전이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너 보니까 좋더라. 다음에 둘이 만날래? 응, 좋아. 성수동에서 만나자. 너 요즘 예뻐졌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준호는 사진을 찍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녀. 11년을 함께한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두통을 호소하며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머리 아파 죽겠네.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구웠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영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 가야 돼? 응, 오후에 회의 있어. 그럼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올게.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회사로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어젯밤 본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월요일 아침, 준호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있는 맥북이었습니다. 지영도 이 노트북을 자주 사용했고 그녀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노트북 가져가? 회사에 없어? 응, 회의 자료 작업해야 돼서. 준호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빈 회의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영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캘린더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일정들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데이트, 성수동 3시, 태원이 만남, 한강공원, 점심 약속,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일정들. 지난 석 달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모두 평일 낮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김태원과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애플워치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대화를 읽었습니다. 지영,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나 겁나. 태원, 뭐가 무서워? 지영, 남편한테 들키면. 태원, 안 들켜. 조심하면 돼. 그리고 솔직히 너도 이게 더 재밌잖아. 준호는 다음 대화를 읽었습니다.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태원, 오늘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 지영, 무슨 소리야. 오빠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태원, 너 보면 정말 체력 좋은 거 맞지? 진짜 대단하더라.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가운 냉정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캘린더에 모든 일정을 저장했습니다. 사진 앱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사진들까지 복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준호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녁 먹었어? 응.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파일들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이야.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8층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요일 오후 반차를 내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회색 소파,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법률 서적들. 모든 것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준호 씨?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변호사는 책상 맞은편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준호는 준비해온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의 외도입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지 스크린샷, 캘린더 일정, 사진들. 변호사는 천천히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명확하고 일정도 반복적이네요. 유책 배우자 인정받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조정과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통장 내역, 재산 목록, 혼인중 기여분 등을 정리해 오세요.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창백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일찍 왔네? 저녁 거의 다 됐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걸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이리 와봐.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아직 편안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지영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화면에는 캘린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데이트, 태원이 만남, 빨간 하트가 선명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돼. 다 봤으니까. 준호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스크린샷이었습니다. 태원과의 대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이거는? 김태원. 내 동창이지. 석 달 전부터 만났어. 일주일에 한두 번. 평일 낮. 내가 회사 있을 때. 지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야. 오빠, 오해야. 오해? 준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체력 좋은 거 맞지?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도 친구 사이 대화야?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지영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변호사 만났어. 서류 준비 중이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대.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돼. 이혼 안 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나 오늘부터 밖에서 잘 거야. 넌 여기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어차피 곧 이 집도 정리될 테니까. 오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지영이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1년이었어, 지영아.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넌 석 달 만에 다 버렸어. 다시 시작?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빠, 안 돼. 가지마. 지영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 싫어. 나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영은 손을 놓았습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뒤에서 지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미안한데 내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영에게서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오빠, 제발 전화 좀 받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제발. 준호는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저 지영이 동생이에요. 지영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형부,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11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누나한테 물어봐. 누나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내일이야. 상관하지 마.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했더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에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지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지영이가 어제부터 여기 있었어. 병원비도 냈고. 준호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서 잠깐 통화하고 올게요. 준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오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정리할게. 넌 가봐. 오빠,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할 말 없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울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준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후회하는 게 아니야. 들킨 게 후회되는 거지. 아니야.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진짜 아니야. 나 정말. 그만해.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더 이상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 그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지영이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더라. 어머니?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영이 대신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결정했어요. 이혼할 겁니다. 11년이나 산 사람인데 11년을 저버린 사람이기도 하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4층 조정실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지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과 여성 조정위원이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부터 준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메시지 내역, 일정 기록, 사진 등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혼인 기간 중 피청구인 가족에게 총 5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감안한 재산 분할을 요청합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청구인 측 의견은?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청구인께서는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있으십니까?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이혼에 동의하시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재판에서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기일에 뵙겠습니다.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더 걸렸습니다. 준호는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처리했고 준호는 필요한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준호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메시지, 일정, 사진, 금융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최종 변론 날. 지영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11년을 모두 잃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석 달간 지속된 배신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기만하며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인용. 지영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 비율은 준호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지영이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지영은 법정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오빠. 지영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후회 안 해?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다른 남자 때문에 미쳐 있었잖아. 그 대가야. 이혼도 가족이 무너진 것도 다 내 책임이야. 그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지영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가구를 처분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지영의 물건들 사진, 앨범, 옷, 액세서리를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버릴 때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준호는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검게 흘렀고 다리 위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11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지영의 번호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껐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달리며 그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과거는 점점 멀어졌고 현재가 선명해졌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팀장이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지영이었습니다. 준호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이야. 일요일 오후 3시 성수역 앞 카페. 일요일 오후 준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커플, 가족, 친구들. 모두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변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윤기가 없었고 얼굴은 훨씬 말랐습니다.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예전의 화사한 스타일 대신 낡은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준호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천천히 테이블로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왔구나.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와줘서 고마워. 지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준호가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예의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아. 작은 방인데 그래도 괜찮아. 일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하고 저녁엔 택배 분류 알바해.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힘들겠네. 응. 힘들어. 처음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익숙해지더라. 그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일하면서 알았어. 왜 오빠가 집에 와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왜 주말에 그냥 쉬고 싶어 했는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오빠한테 너무 무심했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랐어. 그냥 오빠가 당연히 다 해주는 줄 알았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쳤습니다. 후회하는구나. 응. 매일 후회해. 근데 그게 뭘 바꿔? 준호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금 네가 겪는 일들 다 네가 선택한 결과야. 나한테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 준호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아, 나 이제 갈게. 벌써? 할 말 다 했잖아. 더 할 얘기 없어.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지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녀가 불렀습니다. 오빠는? 나 용서 못해?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네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도 필요 없어. 난 그냥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야. 그럼? 우리 정말 끝이야? 진작 끝났어.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앞으로는. 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강물은 그 빛을 반사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11년이 끝났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이제는 희미했습니다. 남은 건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차단 목록에서 그녀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에 없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재킷 지퍼를 올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민수였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었어? 우리 집 와. 와이프가 삼겹살 굽는데. 응, 갈게.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벤치를 떠나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석 달 후 준호는 승진했습니다. 차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맡았고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요즘 괜찮아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안하다. 지영이 일로.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어려웠는데 오늘은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멈춰서서 한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